이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동치라고 올라와 있으면 소설이죠. 소설이 될 겁니다. 아직 서울에 지난번에 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설 하면 눈이 내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코감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밀쳐내고 감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승기율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 항상 너희들은 화합하여 서로 기뻐하며 싸우지 않고 서로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지내고 있느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스승이시여, 저는 이런 도반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언제나 자비로운 행동과 말과 생각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실로 저희들은 몸은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승기요리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배려, 화합 이런 얘기는 우리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보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가을 운동의 게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달리기를 하죠. 달리기를 하면 저도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은 1등 한 번 해본 적이 있죠. 초등학교 때 키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꼴찌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꼭 중간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1등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5명의 아이들이 함께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 한 아이는 뼈가 자라지 않는 선천적인 질병을 위해서 또래들보다도 키도 작고 뚱뚱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년 이 운동회 할 때마다 단체 무슨 게임을 할 때는 모르지만 개인별 게임을 할 때는 늘 꼴찌가 되는 거죠. 뛰지도 못하고 몸이 재빠르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달리기 시합을 하면 항상 꼴찌를 했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체념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뒤떨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같이 앞서 달리던 친구들이 한 5명 뛰었으니까 앞서 달리던 친구가 이제 4명이 있어. 4명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꼴찌로 달려오는 친구를 붙잡고 함께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동 1등으로 결승선에 통과를 했습니다. 항상 꼴찌를 하는 친구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우리 계획을 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죠. 난생 처음으로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아이는 자신 때문에 빨리 뛰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고마워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운동장에도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다시 그 울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다 1등이야,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4명의 아이들은 언제든지 1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제 자기 혼자 1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별로 부담스럽다든가 그런 마음이 없죠. 그렇지만 매년 할 때마다 꼴등을 한 이 애는 처음 1등을 해본 것입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껴보고 너무나도 1등을 하게 해준 그 친구들이 고맙고 그리고 1등을 하는 그 감동,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이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 모든 그 운동에 참여했던 대중들이 또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 배려라고 하는 얘기가 내용이 있죠. 상대방을 배려를 한다. 혼자 뛰어가지고 혼자 1등을 하면 혼자는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꼴찌를 한 얘는 정말 아쉬우고 또 어떻게 되면 그 사람 이 정서에 따라서 창피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늘 1등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이제 운동에 같이 나왔을 때 점심으로 갈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1등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1등이 있는데 왜 너는 1등 못했나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처음 1등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1등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가족들이 1등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두를 즐겁게 하는 거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1등을 해서 혼자 의기양양해 가야 그것은 혼자의 범주에서 끝나는 것이지 다 함께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든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 가치 하나로 이 배려의 가치 하나도 너무나도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배려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사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감과 배려, 공감, 배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쓰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배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장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만 머물면 이 공감과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혈육이에요. 혈육.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 혈육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혈육이죠. 이 헤어질 수 없는 혈육 속에서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부인의 입장을 읽고 남편의 입장을 읽고 부모의 입장을 알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꾸려진다고 하면 그 가정은 안정된 가정이고 편안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배려와 공감 이러한 생각으로서 이 가족 간의 생활을 한다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가정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련을 질처를 하면 가족이 평화롭고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마음 가지고 살지요.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착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자식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를 것입니다. 자식이 이런 입장이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말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안다고 하면 공감을 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자식의 입장에 생각할 때 자식을 달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잘 이끌으려면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식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무슨 강의를 하다가 아마 주부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가 한 사람을 지저분해서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했대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줌마의 가족은 몇 명이며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어떤 한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과 헤어지겠느냐 그거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자식과도 헤어질 수 없고 남편과도 헤어질 수 없고 부모와도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헤어지면 부모는 어디 가서 살 것이며, 자식과 헤어진다고 했을 때 자식은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남편과 헤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절대적으로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절대적으로 한 사람과는 헤어져야 된다. 누구를 택하겠느냐. 이거 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도 부모를 택했답니다. 부모와 헤어지겠다. 그리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 강사가 또 물어봤어. 또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 한 사람하고 헤어진다면 누구하고 헤어지겠느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 헤어지겠습니까? 남아있는 분은 이제 자식과 남편 누구하고 헤어지겠어요? 응? 남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 어떻게 자식하고 헤어지지? 헤어질 수 없죠, 자식하고. 자식하고 이제 영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하고는 영 앞으로 이별을 하는 것이고. 이별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하고 이별을 할 수 있느냐, 자식하고 이별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각자 다르겠죠? 자식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자식이 늙어서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야. 그래도 남편이야. 자식은 떠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은 울면서 선택을 했대요. 자식을 선택했다. 자식과 이별하였다. 그래서 그 강사가 물어봤대요. 왜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남편은 나하고 함께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자식 낳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자식은 그래도 자식이 나중에는 살아갈 것이다. 근데 남편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다. 앞으로 서로가 늙으면 이제 서로 부축히 해줘야 되고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가장 이해를 할 수 있는,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겠느냐, 남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식과 헤어지는 슬픔에 대해서 울면서 또한 부인은 남편은 부인. 남편이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하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식을 선택하고 남편을 죽을 때까지 동반자로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선택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자식을 선택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을 선택하는 남편을 선택하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죠. 그렇다고 자식을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남편을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남편과 부부와의 서로 관계가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이제부터 남편 다시 봐야겠죠. 이제부터 부인 다시 봐야겠죠.
똥 오줌 싸면 누가 잘 치워주겠습니까? 자식이? 남편이? 부인이? 이제 똥 오줌 쌀 일밖에 안 남았는데 늙거든요. 또 비척거리면 누가 더 붙들어주겠어요? 자식은 바쁘다고 해서 가버리고 이제 같이 늙어서 같이 집에 있는 남편이 붙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몸을 치료를 하는 조그마한 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병원에 가면 아직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만 저녁에 응급실에 나와있던 한 사람 간호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계속적으로 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할아버지는 계속 시간이 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그러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에 중요한 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치료해야 될 것이 별거 아닌데 자기도 치료할 수 있겠더래요. 간호사가. 그래서 간호사가 그럼 제가 의사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는 뭐 하나 이렇게 손가락에 박혀 있는데 왜 뭐가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빼줬대요. 빼주면서 할아버지 여기 급한 일이 있나 보죠? 하고 그랬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부인이 요양원에 있어요. 요양원에 있는데 매일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거든요. 아침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떻고 아침밥 못 먹으면 점심 가서 먹으면 됐지. 이제 간호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호사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큰일이라고 하면 무슨 이렇게 급한 거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매일 아침 같이 먹었는데 오늘 같이 안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화냅니까? 늦게 오면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희 부인은 치매예요. 치매인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5년 됐어요. 간호사가 더더욱 황당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시간 꼭 지켜야 되냐. 할아버지 이렇게 의사가 오면 충분히 치료를 하고 할머니한테 가게 가는데 왜 그러냐. 알아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저는 할머니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다 이렇게 봉해주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가고 난 다음에 간호사는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혼자. 왜 울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구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부부와의 서로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자비와 진실한 부부와의 관계는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머니만 알아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만 알아보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내가 알아보는 한 나는 매일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고 정이라는 겁니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일생을 제가 어제도 이제 주례를 썼어요. 어제 저녁 5시 반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주례를 하려면 부탁의 얘기를 합니다. 5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신뢰하고 살아라. 믿고 살아라. 왜 이해하고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고 신부가 신랑을 선택할 때 그것은 자기가 자기 그 상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신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은 사랑으로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남자도 있고 얼마든지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요즘 뭐 결혼의 조건을 꼭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랑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죠. 가문과 가문과의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서로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해서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있지만 선택을 했다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다 투여를 한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그런 상태,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어떤 상태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그런 관계로 살아왔고 지금은 할머니가 치매를 해서 자기를 몰라 그런 지 5년이나 됐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배려의 공감이에요. 이게 배려의 공감입니다. 나 외의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대하며 모든 것을 이득으로 소유화하는 요즘 조금 늦더라도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 우리에게 장려하는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운동회 이후의 아이들은 시민 표창을 받고 인터뷰 요청에 체도하는 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상황이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친구에게 기쁨을 주고 했던 아이들이 순수한 행동이
이수가 될 만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면 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층간 소음만 부르도 올라가가지고 싸우다 보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웃집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신행 공동체, 종교 공동체. 종교 공동체,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내에 서로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서로 자비로서 감싸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금강정사 내의 신도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서로 협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모범적이면 그것을 본받고 어떨 때는 바자회를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서로 교환해서 쓰기도 하고 김장 때 되면은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김장을 다 하고 김장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다음 주. 김장 언제? 다음 주. 김장할 때 다 와서 김장을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식구만 먹으려면 김장 10포기 한다면 상관없는데 몇 대포기 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여기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김장도 하고 또 쌀도 갖다 올리고 또 돈도 시주하고 이러면서 그 선행의 단체라고 하는 이 사찰에서 이렇게 선행을 자꾸 지역사회가 확산시켜 나가면서 지역사회가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정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정사가 장학회도 운영을 하고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건강정사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장학회 안 해도 되고 복지관 안 해도 되고 그걸 힘들어서 돈 들여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건강정사에 나오는 신도들을 대상해서 장학금도 장학금 주고 복지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나 신도들이 혜택을 줘야 되니까 줘야 되고 그래서 뭔가 주고 기부에 테이크하고 주고받는 그런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자식의 역할이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의 상승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부인을 소중하고 부인은 남편을 소중하고 근데 요즘 어머니가 자식을 선택하지 않고 남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은 자식 길러놓으면요 결혼식을 다 지들부터 모르고 해요. 부모님이 아픈지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신경 안 쓰려고 신경 쓸 수도 없고 자기네들 살아가는데 바쁘고 그래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는 게 신자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습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좀 거듭을 못하면 전부 다 어디다 갖다가 내키려고 요양병원이나 영원히 요양을 내키려고. 그것도 해서 돈 잘 내주면 돼. 돈 잘 내주면 되는데,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4년간 아직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모시다 놓고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한 2천만 원이에요. 4년간.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못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디 골절이나 했다고 피고같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이 잘못했지 않느냐, 보상을 해내라, 뭐 어쩌고 이런 것은 엄청 잘 챙겨요. 부모님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있는 것을 그 보상비를 받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엄청 깐깐하게 하는데,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될 그 부담금은 안 내려고 안 내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야박하게 가르칠 수도 없고, 뭐 아들내미가 3명이나 되는데도 한 번도 안 해요. 전화도 한 번에 내지, 전화도. 우리 전화번호를 입력시켜놓고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전화 그런 방법을 잘해서 전화를 다른 전화로 해줘. 그걸 어쩌다 받아. 받으면 뭐 만나자 어쩌자 하면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집에다 갖다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모시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가 앞에는 이렇게 면에다가 철 바가지를 하나 씌워놓고 그렇지? 열심히 사시라. 열심히 사시고 돈도 잘 벌어서 저축을 하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면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자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명절이 되든 먼 때가 되든 오지도 않아요. 다른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 너무 자주 와도 우리가 귀찮아. 온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자주 와도 안 좋지만 1년 내내 가도 명절도 돼서 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결혼을 지켜 이렇게 하는 부모님을 갖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른 몇 개 놓고 자기가 그 책임을 요만큼도 안 지려고 해요. 이게 자식으로서의 마음 자세 상태라 이거죠. 이것은 배려나 공감 그리고 자기, 사랑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본인들이 정말로 거지처럼 못 산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아예 그냥 그런 분들은 우리가 모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렇지도 않아요. 세금을 안 낸다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은 세금 받는 방법, 법률적으로도 강화시켰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 책임, 자기 역할, 세금 내는 책임성, 국방의 의무, 또는 서로의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것. 이 사람 사랑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요, 기본.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절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만 귀찮지 않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편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게 불자로서는 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오늘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심오하게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러한 깊은 철학과 사상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실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